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제 고향은요, 구미에서 멀지 않은 강정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낙동강을 끼고 논과 밭, 과수원이 있는 그림 같은 마을이었죠.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국민학교 2학년 때 구미로 이사와서 줄곧 구미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미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하고 바로 얼마 후의 일입니다. 우리 동네는 낙동강의 홍수를 대비해서 쌓은 방천을 따라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표준말로 제방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과자며 술, 연필, 공책 따위를 파는 가게가 딱 하나밖에 없는 정말 조그만한 동네였습니다. 학교는 동네에서 걸어서 거의 40여 분 거리에 있는 읍내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동네 아저씨가 소달구지의 아이들을 모두 태워가지고 가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좀 떨어진 외딴 곳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사과하고 복숭아였죠.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동네 아이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었습니다. 집에는 누나들이 많았고 과수원에서 노는 것도 재밌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과수원에서 동네로 가기가 어린 저에게는 만만치 않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동네로 가려면 이렇게 방천을 따라가던가 아니면 과수원길을 따라가야 했는데, 과수원길은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가 양옆으로 줄지어 있는데 거의 동굴처럼 되어 있어서 대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보니까 기껏 1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길이었고,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길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리도 그게 무섭고 길게만 느껴졌었는지, 아무튼 정말 그 길로는 거의 다녀본 기억이 없습니다. 마을로 가는 또 다른 길은 방천, 제방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마을로 갈 일이 있으면 저는 항상 그 길로 가곤 했었습니다. 대략 400m쯤 가야 했었는데 사방이 트여 있어서 과수원길보다는 방천길이 더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방천의 중간쯤에 상여집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여 아시죠? 그 장례 치를 때 관을 실어 옮기는 거요.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상여였는데 그걸 사용한 후에는 항상 그 상여집에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여집은 그 사각 괴짝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서 뜯어낸 판자 조각들을 막 얼기설기 덧대어서 대충 지은 판잣집이었는데 아주 큰 계집을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방천의 낙동강 쪽 경사면에 지어져 있었고, 지붕의 높이가 방천길 높이와 거의 같아서 방천으로 걸어가면 그 상여집의 지붕 윗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상여집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을엔 웬만해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사정이 달라졌죠. 바로 친구들이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생겼는데 당연히 그 친구들은 방천 끝쪽 동네에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과수원하고 동네는 방천의 끝과 끝이었고 우리 집 가까이엔 역시 과수원을 하는 두 집밖에 없었고 그 두 집엔 제 또래 애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 마을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상여집을 지나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거길 지나가는 게 무척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주 지나다니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그 판자 틈 사이로 상여집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색색의 종이꽃으로 예쁘게 장식된 상여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붙여진 유난히 크고 빨간 종이꽃이 엄청 예뻤어요. 그렇게 1학기가 거의 다 흘러가고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동네 꼬마애들은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대장은 5학년이었던 동철이었습니다. 덩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되게 잘 다뤘고 의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는 있었지만 왠지 아이들과 저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 같은 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모르는 본부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아래에 제법 깊은 동굴을 파놓고 거기를 위장해 놓은 그들만의 본부였는데요. 그 안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책걸상이며 전지 후레쉬, 나무로 제법 정교하게 깎아 만든 총기 모형?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걔네들하고 어울린 지 반년이 다 돼가도록 까맣게 모른다는 거는 그 본부에 대한 걔네들의 비밀이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본부의 요원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들은 묘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요원이 되기 위한 테스트란 바로 방천에 있는 상여집이었습니다. 본부에서 지정해주는 그날 밤에 혼자서 그 상여집에 들어가서 상여에 장식되어 있는 종이꽃 한 송이를 따오면 그 요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일종의 담력 테스트 같은 거죠. 당시에 상여를 장식하는 그 종이꽃을 만드는 얇은 습자지 같은 종이가 동네에서는 구하기 힘든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서 몰래 만들어 온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설령 종이가 있다고 한들 꼬마애들이 그렇게까지 예쁘게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하여 저는 그 테스트를 자청했습니다. 몰랐다면 또 모를까, 알고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한밤중에 그 상여집은 더 할 수 없이 엄청 무서웠지만 겁쟁이로 소문나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렇게 예정된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저는 그 요원들을 뒤로하고 상여집을 향해 마을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구름에 걸린 초승달은 더욱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당시 시골 동네의 생활 리듬상 밤 9시만 넘으면 다들 잠을 자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마을은 몇몇 개 짖는 소리 외에는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끝에 위치한 유일한 가게를 지나자 이제 방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방천길에 올랐을 때 달빛이 생각보다 밝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방천 아래로 동네의 윤곽이 어슴푸레 보이고 저 멀리 과수원의 우리 집 지붕도 보였습니다. 더불어 그 상여집의 지붕도요. 저는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 노래도 부르고 과장되게 발을 막 쾅쾅 굴러보기도 했지만 시선만큼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다가오는 상여집.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그 상여집 지붕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낮에도 수도 없이 이 길 지나다녔잖아. 에이, 후딱 해치우면 돼. 그냥 문 열고 손 뻗어서 하나만 뽑아 나오자.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여집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막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발걸음은 한없이 느린 듯한데 상여집은 왜 그리도 빠르게 다가오는 건지 한순간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여집 문 앞까지 가려면 방천에서 약 2m 정도는 내려가야 했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어떻게 거길 내려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 상여집 문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상여집 문은 판자 조각으로 잇대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물통 같은 건 없었고
그냥 바깥쪽으로 걸쇠만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안쪽에서 누가 열 이유도 없었고. 저는 지금부터 제가 해야 될 행동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난 뒤에 그냥 팔을 뻗어서 꽃을 따내서 그대로 뛰어가면 된다 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걸쇠를 젖히려고 하는데 걸쇠를 잡은 제 손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소리는 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상당히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였는데 마치 그 양은으로 만든 세숫대야를 방천 위에서 아래로 굴리는 듯한 탱탱그렁 탱탱 막 그런 소리였는데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봤다간 뭔가 귀신이 저를 노려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걸쇠를 쥔 상태로 얼마나 있었을까? 실제로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막 걸쇠를 젖히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온몸은 마치 비를 흠뻑 맞은 듯 젖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걸쇠를 젖히고 있는 힘껏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무섭다기보다는 동네 사람들 다 깨는 줄 알고 엄청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상현은 생각보다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야 있었고 꽃을 따기 위해서는 발을 안쪽에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팔을 뻗어보았습니다만 한 20cm만 더 길면 되는데 아직 제가 조그마한 꼬마라는 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오른발을 들어 안쪽으로 들여다놨습니다. 그렇게 발을 디디는 순간 발밑으로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무언가 썩고 있는 듯한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온 거미줄들이 얼굴에 척척 감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꽃이 보였습니다. 유난히도 붉은 예쁜 종이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붉은 꽃을 따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뛰면 된다. 여기 2번 다시 안 올 거야 하면서 발을 들어 밖으로 몸을 빼냈을 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뒤에서. 저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방천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구르는 중에도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거의 울부짖으면서 방천을 기어 오르기 위해서 시도를 했고요. 방천의 경사면이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았거든요. 평소에는 거의 평지나 다름없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오르내렸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하듯 조금 기어오르다가 미끄러지고 기어오르다가 미끄러지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저는 방천 위에 엎드려서 헐떡이고 있었고 한숨을 돌리고 제가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상여집 지붕 위에 앉아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한 할머니를요. 상여집 지붕은 삼각형처럼 뾰족했습니다. 절대로 누군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허리 아래로 하반신이 없었습니다. 허리 아래가 없는 할머니가 상여집 지붕 위에서 팔짱을 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저를 노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그곳을 벗어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문 닫힌 하나뿐인 그 가게 앞에서 가로등 아래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요. 오른손엔 구겨진 종이꽃이 쥐어 있었고 온 몸은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게 옆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깨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얼굴도 씻고 옷도 털어내고
그렇게 재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본부에 돌아간 뒤에 저를 기다리고 있던 다른 아이들은 제 몰골을 보고도 그다지 놀라워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그리 될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고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소리나 아니면 귀신을 본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헛소리나 헛것을 봤다고 하면 놀림감이 될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대장은 제가 건네준 그 구겨진 종이꽃을 정성스럽게 다시 펴서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의식이라도 치르는 듯 엄숙하게 그 대장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 들어갔죠. 이제는 거기를 저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대장이 전지 후레쉬를 켰고 본부 제일 안쪽 구석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뚜껑을 열자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꽃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이 연필을 가지고 제가 따온 꽃에다가 제 이름을 적으면서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이제 이건 네 꽃이야, 요원. 그러면서 후레쉬로 제가 따온 꽃을 이렇게 비췄는데 그 꽃은 붉은 꽃이 아니라 그냥 흰색 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붉은 꽃을 따왔는데 대장, 내가 따온 건 빨간 꽃인데? 알아. 대장은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 이름이 적힌 꽃을 상자에 곱게 넣고는 가만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야, 너도 이제 우리 요원이야. 이제 우리 본부 요원으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 본부가 있다는 것도 위치도 발설해서도 안 된다.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대장은 그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 당하게 될 응징들을 나열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의식이 다 끝나고 나서 어디서 구해왔는지 주전자 가득 든 막걸리를 가져와서 나누어 마셨어요. 그렇게 1시간여를 떠들고 놀다가 그날 밤은 본부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 대장은 담배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거의 열흘간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을 꾸었고 해가 가면 갈수록 그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이미 40이 훌쩍 넘은 지금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 꿈을 꿉니다. 똑같은 꿈을요. 그렇게 제 국민학교 1학년에 2학기를 맞았고 우리 동네에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대구에서 계집아이 하나가 이사를 왔는데 공부도 잘하고 또 무엇보다 인형처럼 엄청 예뻤습니다. 그 아이는 나이도 저보다 3살이 많은 4학년이었고 우리 동네에서는 유일하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앞바퀴가 하나 달린 바퀴 3개짜리 용달차였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대단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손으로 힘들게 시동을 거는 이장님의 경운기가 마을 최고의 탈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 계집애가 예쁘장한 모습에 어울리지 않게 대단한 싸움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부의 요원인 상당수의 형들은 이미 그 계집에게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계집애는 걸음마보다 태권도를 먼저 배웠다고 하더군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 싸움을 잘하는 예쁘장한 소녀 때문에 우리 요원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소녀와의 싸움을 피하는 눈치였고 은근히 대장이 직접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장도 언제까지나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한날은 대장이 요원들에게 그 소녀를 낙동강변으로 데려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요원들과 함께 나타난 그 소녀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10명이 넘는 머스마들에게 둘러싸였는데도 조금도 기죽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장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대로 앉은 채로 모닥불을 뒤적거리면서 그 소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꺼냈습니다. 니 나무 동네 왔으마 조용히 지낼 기지 와극하노? 니가 이 동네 골목 대장인갑제? 나무 동네 아니다. 내도 이사 왔다 아이가. 이제 여가 우리 동네인기라. 그 소녀도 조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라마 우리 강 친해지려고 해야지. 와 잘 놀고 있는 아들하고 싸우고 난리고. 너들이 언제 내 강 놀아줬다더나. 여자라고 깔보고 무시하고 안 그랬나? 소녀가 아이들을 노려보자 모두들 찔끔하는 눈치였습니다. 대장은 소녀를 한번 바라보고 우리들을 한번 둘러본 후에 다시 소녀를 보면서 말했어요. 원래 우리는 가스나는 안 껴준다. 어디 머스마들 노는데 가스나가 끼겠노? 소녀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주먹을 꽉 쥐더니 아이들을 노려보면서 앙칼지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 나한테 졌제? 한 말해봐라. 니들이 머슴을 하고 내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노? 쌈을 잘하나 공부를 잘하나? 한 말해보라 카이. 모두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대장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 동안 웃더니 소녀를 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투리를 쓰지도 않고 또박또박. 이거는 진짜로 화가 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대장이 나이답지 않게 상당히 멋진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아무리 잘났어도 여자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런 얘기였는데 그때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이제 상여집 얘기를 꺼냈어요. 맞다 카이. 즉 가스나는 상여집 못 간다 카이. 일순간 모두들 그 아이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대장도 무섭게 환한 눈으로 그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소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다들 우물쭈물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아이가 결심한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대장, 솔직히 말은 맞다 아이가. 우리 여기 있는 아들은 다 통과했다 아이가. 저 가스나도 한번 해보라 해라. 안 그나? 다들 그 아이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그 소녀는 계속 그게 뭐냐면서 뭘 통과해야 되는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장도 이 소녀의 길을 조금 꺾어놔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본부에 대한 것과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그 소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매우 단호하게 테스트를 받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했고 자기가 그걸 통과한 후에 멋지게 돌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그 테스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들 집까짓게 할 수 있겠느냐? 방천에 올라가기도 전에 울면서 도망칠 것이다. 그런 얘기들 하면서 335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테스트 날이 돌아왔어요.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해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 소녀는 태권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때 알았죠. 소녀가 태권도를 한다는 걸요. 대장하고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포기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테스트하던 날 저만 귀신을 본 게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들은 귀신 나온다고 거기 가면 다리 없는 할머니 귀신 나온다면서 포기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거짓말에 겁먹을 줄 아냐고 한사코 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조용히 보고 있던 대장이 앞으로 나서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지금 포기해도 네 겁장이라고 안 칸다. 야들 말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니는 분명히 다른 가스나들하고 틀리다는 거 충분히 증명했다. 안 가도 된다. 그러자 소녀는 그 말에 더욱더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결국 말릴 수 없다는 거란 대장은 소녀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 가서 도시락 흔드는 소리가 들리면 문 열지 말고 무조건 뛰어서 집으로 도망가라고. 대장에게는
그 소리가 도시락 흔드는 소리로 들렸었나 봅니다. 소녀는 절대 그럴 일 없다면서 당당하게 방천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딱 10분만 기다리라면서요. 하지만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겨 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거 봐라, 이제 못할 거다 하면서 막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쯤 집에 도망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라면서요. 아마 상여집 근처까지도 가지도 못했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우리들은 뭔가 승리감? 우월감마저 느끼면서 싱겁게 끝난 그날의 테스트를 뒤로하고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장만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악몽에 시달린 경험이 있던 저는 소녀가 악몽에 시달리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그날이 토요일이라 수업을 일찍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마을이 발칵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순경 아저씨 2명이 마을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어제 그 소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쯤인지를 막 일일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젯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어젯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토요일 오후가 된 지금까지도 소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누구도 어제 이후로 그 소녀를 본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모두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상여집이었죠. 우리들은 어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을을 벗어나서 곧장 그 상여집으로 향했습니다. 상여집 지붕은 오후에 햇살을 받아서 묘하게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걸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봐라, 가스나 여기 오지도 않았다 카이. 코라모 도대체 어디 간 기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장이 조용히 잠겨있던 걸쇠를 젖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문을 열었는데 그 문 열리는 소리가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소름 돋을 정도로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저희 눈에 들어온 건 소녀가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된 채 구석에서 종이꽃을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복은 엉망진창으로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요. 우리를 보자마자 소녀는 겁먹은 표정으로 더욱더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씹어먹던 종이꽃을 꼭 껴안은 채 소녀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거야! 내 꽃이야! 저리 가! 그리고 바로 다음에 2학년 초가 되자마자 저는 구미로 이사를 했고 그 이후로 고향에 간 건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왠지 가고 싶지 않은 고향입니다. 그 상여집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뜯어내버렸고 그 소녀의 집은 서울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서울에 있는 어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했어요. 구미로 이사 온 뒤에는 그런 일을 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잊을만 하면 예의 그 악몽을 꾸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부디 그 소녀가 완쾌가 돼서 평범한 주부가 되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끔씩 네티즌들의 수사력으로 묻힐 뻔한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당시에 제 호기심 아니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쯤이었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아마도 그냥 대충 듣고 묻힐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일 때문에 경북 구미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일을 제 친구한테도 소개를 해줘서 친구와 저는 구미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공장 근처에 있는 원룸에 살고 있었죠. 원래는 제가 먼저 방을 구해서 살고 있다가 제 친구는 나중에 왔는데요. 근데 다 큰 남자 둘이 같이 살기가 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자친구도 데려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옆 건물에 따로 계약해서 살게 되었거든요. 제가 새롭게 계약한 그 원룸 바로 옆방 얘기였는데 그 방은 늘 저녁마다 뭔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아저씨하고 아줌마의 말다툼이 자주 일어났어요.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단지 이제 들리는 목소리만으로 그렇게 추측을 했을 뿐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자기 전까지는 헤드셋을 끼고 컴퓨터를 하다가 주변 소음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잠드는 타입이라 뭐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제 방과 옆방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제가 컴퓨터를 하는 자리 바로 벽 너머가 옆방의 화장실 자리예요.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근데 뭐 저야 주변 소음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게 상관 안 하고 살았거든요, 별로. 그러다가 언제부턴가였는데 그 컴퓨터 하는 자리 쪽에서 이런 소리가 자주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신경을 안 썼는데 뭔가 이상한 건 그 소리가 매우 길게 난다는 거죠. 보통 밤 12시 정도부터 그 소리가 나는데 아주 오래 가면 거의 새벽 4시 정도까지 텀을 두고 난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밤 12시에서 한 1시쯤 되면 잠을 드니까 뭐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냥 샤워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매우 길게 지속된다는 것을 제가 주말에 밤새 컴퓨터하고 있을 때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기억들을 다시 한 번씩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2, 3일에 한 번꼴로 항상 그 말다툼하던 목소리가 들렸는데 거의 한 2주간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들리던 슥슥슥슥 탁탁탁 막 이런 소리들은 화장실에서 뭔가 샤워할 때 나는 소리와는 아주 다른 이질적인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한 번 들리면 최소 1시간, 길면 거의 4시간까지 그렇게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때 이게 매우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제 친구는 그 전부터 우리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벽 너머로 그 소리가 들릴 때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야, 너 이 소리가 들려?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도 들린다고 할 정도로 그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시각은 새벽 1시였어요. 그때 제 모든 신경이 막 쭈뼛쭈뼛 서면서 매우 안 좋은 상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친구 집에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상의한 끝에 경찰을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저는 1층에 내려가서 담배를 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혹시 경찰이 출동해서 신고자인 저를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옆방에서 제가 신고한 걸 알아차리기라도 할까봐 일부러 1층에 내려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고하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멀리서 차를 끌고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을 때 건물 4층에서 누군가가 쓱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당시 제가 살던 곳이 4층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무슨 그림자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그게 사람 머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올려다봤을 때 서로 눈도 한 5초 정도 마주쳤거든요. 한 약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제가 1층에서 경찰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경찰이 건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약 5분간 정도는 고개를 빼고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갔던 경찰이 이렇게 1층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경찰이 말하길 그 아저씨가 화장실 청소 중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찰들은 이런 단순 신고만으로는 집안을 수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고 떠나갔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후에 회사에서 구해주는 아파트 사택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남은 일주일간은 친구 집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아파트로 이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그 위치는 사곡동이에요. 경찰에 신고한 이후로 그 집에서는 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약 4개월 뒤에 저는 회사를 관두고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수년간 잊고 살다가 다시금 그때 일이 떠올라서 너무나 소름이 돋아요. 혹시 그 무렵 그 근처에서 무슨 사건 사고 있던 거 알고 있는 사람 있으면 댓글 좀 한번 써봐 주세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 흑석동에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 우측으로는 국립묘지가 있고 좌측으로 국민학교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 국민학교에 다녔습니다. 흑석동에는 가파른 언덕에 일명 똥고개가 있었고요. 이름의 유래는 모릅니다. 그저 똥 나올 정도로 힘이 들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로변에 위치한 곳이지만 도로에서 10m 정도 높이에 위치한 여관이었습니다. 똥고개 중간쯤에 위치한 2층짜리 여관이었는데 지금도 그 여관의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저희는 1층에 새들어 살고 있었고요. 새들어 살던 집은 저희 집밖에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박정희 대통령 장례 행렬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구경한다고 막 도로변에 모였지만 저는 그냥 난간 창살 아래로 머리를 내밀어서 편하게 구경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탁 트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경이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집에 가려면 똥고개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여관 바로 옆에 무지 가파른 돌계단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기역자 형태로 문은 철문으로 몸을 써야 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웠고요. 여닫을 때 소리도 심했는데 닫힐 때는 철컹 하는 소리가 무지무지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로 된 무지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 정가운데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애들이 여름만 되면 물놀이하러 자주 놀러 왔었습니다. 그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을 지나 왼쪽으로 부엌이 길게 있었고요. 그 정면으로 가족들이 생활하는 방이 있었는데 방이 전부 몇 개였는지는 기억은 안 나고요. 저는 당시 여관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때는 1학년 때 한여름의 하굣길이었습니다. 아마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12시나 한 1시 정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학교가 끝나고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엄마가 밖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엄마, 왜 나와 있어? 하고 물었더니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자 하고 그 철문을 몸으로 밀어서 열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제 팔을 휙 잡고서는 말리면서 지금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고 물었더니
한참을 뜸들이시다가 집에 도깨비가 왔어. 이러는 겁니다. 그때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빨갛게 상기가 되어 있었고 눈은 잔뜩 커져 있었습니다. 진짜? 그럼 가서 구경해야지 하고 엄마가 말리는 걸 뿌리치고 그 마당을 가로질러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곧장 열어 제쳤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어디 있나 이렇게 두리번거렸는데 도깨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눈으로만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제가 엄마한테 엄마, 도깨비 없잖아. 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마당 수도꼭지 있는 데서 부엌 쪽을 가리키면서 지금 부엌에 있어. 큰일 나니까 절대 가지 마. 그때서야 저도 무서움에 조금 움찔하고서는 부엌으로 가는 게 좀 망설여집니다. 근데 원래 평소에는 부엌이 무서웠던 이유는 어두워서 그랬거든요. 그 부엌이 굉장히 길쭉한 구조였는데 한낮에도 불을 켜야 보일 정도로 길고 캄캄해서 또 그 당시 백열전구도 어두운 놈이라 그 안이 그렇게 밝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부엌에 있을 때도 그 사람이라는 형체만 보일 뿐이지 그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아주 어둡습니다. 저는 무서워져서 부엌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부엌 안쪽을 들여다보는데 엄마가 보지마 이러십니다. 저는 이렇게 두 손으로 주변 빛을 가리면서 안쪽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보입니다.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사람이에요. 키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엄마, 2명이 있는데? 그때 제 목소리는 수도가에 계신 엄마에게도 들릴 정도로 꽤 큰 목소리라 아마 안에 있는 도깨비한테도 들렸을 겁니다. 그런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안에서 우히히 우히히 이러면서 웃어 제낍니다. 그리고 춤을 추는 건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번갈아가며 들었다 내렸다 팔을 빙빙 돌리기도 하고요. 진짜 도깨비다 하면서 엄마한테 외쳤습니다. 진짜 도깨비라고 인식했던 건 파마머리 형태의 정수리에 뿔이 나 있는 게 보였고요. 큼지막한 가시가 돋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었어요. 동화책에서나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둘러서 찬장을 두드렸고 그 때문에 찬장에 있는 미닫이 문이 막 깨지고 접시와 그릇들을 부엌 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쳐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또 막 양은 그릇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요. 더불어서 그 도깨비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 안이 무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잔뜩 겁을 먹어버렸고 엄마는 얼른 제 손을 잡아 끌어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이따가 도깨비 가면 그때 오자. 그러고서는 둘이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오후 5시쯤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태연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그릇은 다 깨져 있던 상태라서 깨진 접시를 써야만 했고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돌아오신 아빠와 형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려는데 아빠가 밥상을 보더니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었던 아빠는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단 3마디 정도만 하셨거든요. 밥 차리라. 먹자. 자자.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 그날은 밥상이 이게 뭐고 이게. 그러자 엄마는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계셨고 저에게도 아빠는 무서운 존재였지만 저는 도깨비였었어 하고 한마디를 넌지시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뭐? 하고 반문을 하자 엄마가 아니 아까 낮에 도깨비가 와서 그릇을 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원래 성에 안 차면 아버지는 계속해서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엄마 말을 뚝 끊더니 됐다, 그냥 먹자 하면서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쓸만한 그릇은 다 남기고 버릴 건 죄다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양은 냄비나 철제로 된 그릇 같은 것들은 조금이라도 더 두드려서 그릇답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동네 아주머니 한 분께서 놀러 오셨는데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코비 엄마 살기 괜찮아? 하고 물었습니다. 하여 엄마가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 아줌마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된다는 듯 막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는 여기 도깨비나 귀신 많이 나온다고 소문났는데 아직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엄마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눈에 힘을 팍 주시는데 저는 아무 말 하지 말란 뜻으로 알아듣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저희는 강서구 쪽에 2층 집을 사서 이사를 갔고요. 엄마에게 들은 말로는 집에 돈이 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도깨비가 돈을 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멀리 이사를 한 덕분에 국민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혼자서 버스를 4번이나 갈아타면서 왕복 4시간이나 학교로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학을 시켜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거의 4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다가 5학년 초가 돼서야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시골은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저희 시골에는 큰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대부분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은 절대로 출입을 못하게 했고 어른들도 낚시 외에는 수영이나 배를 띄우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전쯤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그 저수지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고 놀다가 거기에 빠지는 일이 있었대요. 4명의 아이들 중 2명이 그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같이 놀던 다른 2명은 살아남았지만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살아남은 2명의 아이도 저수지 근처에서 다음 날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론 해마다 그 저수지에서 꼭 4명씩 죽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도 5명도 아니고 꼭 4명씩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만 빠져 죽는 줄 알고 어른들이 그렇게도 단속을 했는데 나중에는 낚시하던 어른들도 빠져 죽더라는 거예요. 해마다 4명을 채우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문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하여 호기심 많았던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옆집 언니 둘과 함께 그 저수지로 놀러 갔었습니다. 옆집 언니 둘은 워낙에 저희를 이뻐해줘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잘 따라다녔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수지 근처에 다 같이 가가지고 낚시꾼들이 앉아있던 흔적이 남은 그 자리에서 장난도 치고 얕은 물이 있는 저수지 물 빠지는 곳에서 물장난도 하면서 그렇게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순간이었는데 제 동생이 저수지 근처에서 볼일을 보다가 들고 다니던 인형을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져내겠다고 그만 저수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바닷가에서 한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걸 워낙 싫어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구한다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옆집 언니들도 어쩌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고래고래 질러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진짜 정말로 죽고만 싶었습니다. 옆집 언니들은 그나마 수영을 곧잘 하셨는데 동생이 저수지에 빠졌던 그 해에
이미 저수지에서 3명이 죽었어요. 이제 4명에서 딱 1명이 모자란 상태라서 무서워서 섣불리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저수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동네에 살던 순덕이 언니라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막 서둘러서 달려오더니 동생을 구하겠다고 저수지에 뛰어들어갔어요. 그 언니는 평소에 굉장히 착했는데 뭔가 바보스러운 성격 때문에 동네 아이들이 모두들 피하곤 했었는데 제 동생은 누구든 잘 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니가 제 동생을 엄청 이뻐했었어요. 그 언니가 동생을 구하겠다고 물에 풍덩 뛰어드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물속으로 잠겨가던 동생을 그 언니가 가까스로 잡고 건져냈는데 어떻게 된 게 그 언니는 물 밖으로 못 나오고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무언가에 끌려가는 듯이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서서히 빠져들더라고요.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를 곧바로 서울로 올려보낸다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기장을 치고 할머니와 셋이서 딱 붙어서 잤습니다. 헌데 자다 보니까 으슬으슬 춥더라고요. 그래서 자다 말고 완전히 떠지지 않는 눈을 실눈 뜨고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까 그 순덕 언니가 물을 뚝뚝 흘리면서 방으로 터덜터덜 들어오는 겁니다. 단발머리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채로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자는 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언니는 분명히 모기장이 쳐져 있는데 아무런 걸림도 없이 손을 모기장 안으로 쭉 뻗어놓고서는 자고 있는 제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더라고요. 순간 그 언니의 행동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날 그 언니가 죽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새벽에 대뜸 와가지고는 자고 있는 동생 머리 쓰다듬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실눈 뜨고 그걸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 머리도 쓰다듬으려고 하길래 제가 언니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언니는 저를 한번 이렇게 내려다 쳐다보더니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꿈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이 안 갔고 그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언니가 그날 죽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꿈인 줄 알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 동생은 원인모를 열병에 앓아 누웠고 할머니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동생을 뒤로하고 할머니와 점심밥을 먹으면서 꿈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구슬해야겠다고 막 그렇게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곤 바로 그 다음날 구슬했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이라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팡팡 뛰고 사람들이 구경에 오나 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무당의 입에서 순덕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가긴 싫어. 너무 추워. 엄마, 같이 가자. 동생아, 언니랑 같이 가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순덕 언니가 저승 가는 길이 외로워서 동생을 데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얼른 가서 두 손 모으고 빌래요. 하여 저는 뭣도 모르고 초등학생인 어린 나이에 무당을 보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동생을 구해줘서 고맙고 좋은데 잘 가라고, 다음에 보면 내가 지금보다는 덜 무서워하겠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렇게 굿이 끝나고 나서는 며칠 동안 쉼없이 잠을 잤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동생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의 흐름에 그 언니에 대한 기억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후
할머니께 이상한 얘기를 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순덕 언니가 할머니의 꿈에 나와서는 작은아버지가 절대로 저수지 근처에는 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할머니께서는 꿈이 하도 기이하고 평소에 워낙 이런 미신 같은 걸 잘 믿다 보니까 작은아빠를 불러다가 너 조심하라고, 절대로 저수지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당부를 무시하고 친구랑 저수지에 놀러가서 배를 띄우신 겁니다. 헌데 그날 파도도 없는데 배가 이렇게 휘청 흔들렸나 봐요. 희한한 건 그 배에서 작은아빠만 빠졌다고 합니다. 평소에 분명히 수영을 잘하던 작은아빠였는데 계속해서 물속으로 허우적대면서 빠져들었고, 배 위에 있던 친구가 작은아빠를 살리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함께 빠져가지고 서로가 허우적댈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작은아빠는 구사일생으로 무트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그 친구분은 그대로 익사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마 순덕 언니가 동생을 데려가려 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아마 작은아빠를 구해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수지에 들어가는 입구는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지금까지도 매년 그 저수지에서는 4명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97학번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오래 살다가 고등학교부터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었죠. 하여튼 1996년 겨울에 수능이 끝나고 이미 학교는 정해졌는데 그때 친구들 만난다고 부산에 놀러 갔다가 그만 거기서 여자친구를 만나버렸습니다. 100일 만에 깨지긴 했지만 거의 한 학기를 주말 동안 서울, 부산만 오가면서 장거리 연애를 했더랬죠. 근데 그때 때마침 저희 할머니께서 마산에 계셔서 종종 부산 들리기 전에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 묵고 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때는 4월쯤이었어요. 어머니의 심부름도 있고 해서 할머니 댁에 들렸는데 할머니 댁 입구에 빨간 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에고, 장소 났나? 할머니, 누가 죽었어요? 대문 앞에 홍등이 켜져 있네? 아휴, 여기 주인 할매가 어제 세상 떴다 아이가. 저희 할머니께서 종교 때문에 작은아버지 댁에서 나와 분가했을 때 방금 돌아가셨다는 그 주인 할머니 있죠. 그 할머니랑 되게 친하셔가지고 그때 이 집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자식들 다 분가시키고 혼자서 적적하셨던 참에 말동무도 하고 그렇게 지내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할머니께서는 저녁 내내 한숨을 쉬시고 담배 태우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자정이 넘었었나 봅니다. 저는 급 설사 때문에 화장실이 급했어요. 그런데 이 집 화장실 구조가 일단 집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요. 그래서 휴지를 들고 일단 나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재래식인데 더 웃긴 건 화장실 입구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대문을 나가야 하거든요. 화장실 등도 빨간 미니 전구, 그 옛날에 군대 취침등 아시죠? 하여튼 경남의 4월은 그다지 춥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저녁은 설사 때문인지 뭔지 묘하게 화장실 안이 추운 겁니다. 그렇게 담배 한 대 물고 힘을 주고 있는데 화장실 문 밖에서 야야, 약간 힘 빠진 경상도 할머니가 아이 부르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할머니, 저 화장실에 있어요. 저는 자다 깨신 할머니가 저를 찾는 줄 알았죠. 그런데 또 화장실 밖에서 할머니가 부르는 겁니다. 야야,
할머니, 장손 설사 중. 할머니가 왜 부르시나 했죠. 그런데 저는 그때 똑똑히 들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들리는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요. 그런데 그때 또 부르는 겁니다. 벗어, 벗어. 순간 목 뒷덜미가 오싹해지더군요. 그리고 보니까 담뱃불도 꺼져 있었고요. 대충 뒤처리하고 문을 벌컥 열어 제쳤는데 마당이 엄청 춥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할머니께 어제 새벽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자 할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여자친구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화요일쯤인가? 삐삐가 울리더군요. 할머니였습니다. 장손, 할매 이사 간다. 왜요? 네 말이 맞다 않카나? 뭐? 내도 새벽에 그 소리 들었다. 그 할머니 목소리? 내도 늦게 일 보다가 문 밖에서 부르더라. 뭐라던데요? 할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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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매요. 할머니도 겁이 많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덜컥 주저앉으셨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망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렇게도 사람을 부르는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저 가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작은아버지도 일 보시고 들어오시면서 화장실 갔었나 봐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 어머니,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뭘 그리 불러쌌소? 이러시더랍니다. 1997년 4월 달에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수원에 유모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는 창모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한 3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 고등학교 근처에 효모 초등학교도 그리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도 생기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제 기억으로는 1992년도에서 93년도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그냥 음산한 야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 고등학교의 도서관은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학교 건물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 뒤편으로 기숙사와 야산이 있었고요. 옆에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 당시에 기숙사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 유모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원래는 야구 선수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때는 조금씩 일반 학생들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기숙사 옆에는 말이 호수지 그냥 더러운 물웅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물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선배 중 하나가 뭐에 홀렸는지 멍하니 호수에 들어갔다가 사람들한테 끌려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살아서 나왔지만 그 뒤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선배가 말하길 그 선배가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그 호수 한가운데서 웬 여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배의 어머님께서 뭐 무속인 같은 거라고 했었는데 정식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무당은 아니고 일종의 사이비 같은 무속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그 호수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 그 이후에 좀 멍하니 성격까지 바뀐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변하자 이야기를 듣고는 그 어머니께서 기숙사에 찾아오셨대요. 그리고는 선배한테 영험하다는 어느 부적 하나를 옷에 꿰매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주머니 마냥 부적 하나를
옷에다가 봉해놓고 간 거죠. 그리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아주 가까운 시일이었어요. 정말 화창한 오후에 한 학생이 창가 난간에서 그대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학교의 창가가 펜스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걸거침 같은 것도 없이 그대로 떨어져 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과는 별개로 기숙사 호수 사건을 겪은 그 선배는 조용히 전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전학을 간 기숙사 선배의 친구가 술 마시고 한 얘기였어요. 그 선배 어머니가 옷에다가 부적을 봉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이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넘기는 부적이었대요. 그리고 그 창문에서 떨어지신 분이 사실은 그 기숙사 선배의 친한 친구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걔가 전학 가기 전에 그랬거든? A가 창문에서 떨어졌던 날 창문 밖 호수에서 자기가 그때 봤던 그 여자가 손을 흔들면서 웃고 있었다는 거야. 아마 부적이 없었다면 자기가 홀려서 떨어졌을 거라면서. 결국 그 부적으로 인해 귀신에 홀렸던 그 선배는 친구한테 귀신을 떠넘긴 상황이 된 거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조용히 전학을 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한다고 하고요. 누군가 학교에서 사망을 했다는 것이 상당한 충격이었고요. 그 사건 때문에 어느 학생이 실제로 시위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친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 삼촌의 실화라고 하는데요. 실화 93%, 픽션 한 7%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삼촌이 젊었을 때 일입니다. 혼자서 전국 배낭여행 비슷한 거 할 때 겪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친구 삼촌께서 젊었을 적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자 혼자 우리나라 이곳저곳을 구경해보겠다면서 짐을 싸서 혼자 여행을 갔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니까 기백도 대단하고, 그리고 또 그 삼촌이 굉장히 대담하고 담력이 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곳 돌아다니다가 귀신 같은 걸 봐도 혼자서 잔처리 다 하고 잘 이겨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며칠간을 이어오던 그 여행을 당장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지만 전라도의 어디쯤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하필 삼촌께서 잘 곳을 못 구하고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슬슬 지쳐갈 때쯤 잘만한 곳이 나올 때까지 그냥 무작정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 마을 변두리 쪽을 걷던 중에 굉장히 크고 멋진 집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 집이 2층 집인데다가 마당도 있고 굉장히 풍채가 좋은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기웃거려 보니까 집에는 아무도 안 사는 듯하였고, 좀 웃긴 게 집 대문까지 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삼촌은 옳거니 하고 오늘 하룻밤은 거기서 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막상 그 집 대문 안에 들어섰는데 뭔가 이상하고 음침한 기운이 온몸으로 느껴지더래요. 게다가 엄청 꺼림칙한 게 다리에 있는 털들이 막 삐쭉 서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당장 잘 곳이 없는데. 그렇게 마당을 들어가서 둘러보고 있는데 마당 왼쪽에 굉장히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작은 나무들이나 풀 종류와는 다르게 굉장히 크고 들어가자마자 한눈에 딱 들어오는 아주 풍채 좋은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누군가가 막 파헤쳐 놓은 나무들하고 꽃하고 풀더미들이 놓여 있었고,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도 한 반 정도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십니까? 하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랄까? 폐가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가 살다가 뛰쳐나간 집 같은? 그래서 이리저리 둘러봤다고 하는데
사람 기척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들이나 물건들이 좀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 삼촌은 잘 곳도 필요했는데 일단 무엇보다 그때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하여 너무 무섭고 음침했지만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고 곧장 내일 아침에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 안방으로 추정되는 어느 큰 방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어둡고 무서우니까 얼른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부시럭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불도 안 켜지고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뭐가 잘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대요. 소름 끼치는 느낌. 그래서 방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천장이 형광등 있는 위치 있죠. 그 천장이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삼촌은 천장에 왜 구멍이 뚫려 있지? 조명 공사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고 이제 자려고 하는 순간 삼촌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의 삼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서운 일도 많이 겪고 실제로 귀신도 많이 봤다고 해요. 하지만 무서워서 벌벌 떤다든지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패닉 상태를 넘어서 그대로 기절한 건 처음이었다고 하더래요. 삼촌이 자리를 잡고 누웠을 때 어두운 곳에서 천천히 시야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하여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까 그 천장에 뚫려있던 구멍 쪽으로 눈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시신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팔다리가 축 늘어진. 그 집이 2층 집이었는데 그 위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시체가 슉 늘어져가지고는 뚫린 천장 너머로 보이고 있었던 거죠. 당시 삼촌 시야에 그 구멍에서 빙빙 돌고 있는 다리가 보였던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래서 어찌할 수 없이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만 거예요. 차라리 기절한 게 다행이었죠. 그걸 보고 누가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뭔가 주변이 소란스러워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삼촌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까지 와 있었대요. 삼촌이 눈을 뜨자마자 그 주민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젊은 사람이 어쩌자고 여기 와서 잤냐고 왜 이런 곳에서 잤냐고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일단 밖으로 장소를 옮겨서 하는 말이 그 집이 원래는 사람 사는 집이었대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인기척이 없는 데다가 무엇보다 갑자기 대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 동네 주민 하나가 들어와 봤더니 천장에는 2층에서 죽은 사람이 축 늘어져서 안방까지 내려와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또 마을에서 본 적 없는 외지인은 방바닥에 기절해 있지. 그런 경위로 삼촌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2층에 매달려 있던 시신은 죽은 지 꽤 시간이 경과한 그런 시신이었다고 말해주더랍니다. 근데 삼촌이 회상하기로 안방에 동그랗게 천장이 뚫려 있던 건 마치 누가 일부러 뚫어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원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이 그 마을에서는 꽤나 유명한 집이었대요. 이사 오는 사람들이 지그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사를 나가던 집이었는데 그 마당에 있는 큰 나무에서 살던 사람들이 종종 목을 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천장에서 발견된 그 시신 있죠. 그 시신은 얼마 전까지 그 집에 중년 부부가 살았었대요. 그리고 발견된 사람은 그 중년 부부의 딸이었는데 그때 그 중년 부부의 행방은 묘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삼촌은 그 일을 겪고 나서 여행을 억지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여행은 고사하고 일이 손에 잡혔겠어요? 한동안은 매번 악몽을 꿨는데 꿈을 꿀 때마다 눈앞에서는 늘어진 다리가 대롱대롱거리는 장면을 목격했어야만 했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시선들을 느꼈었다고 합니다. 제 고향은 충남 태안입니다. 사실 제 고향이 거기는 아니고요. 아버지의 고향이 충남 태안입니다. 아무튼 어렸을 때는 방학 때 누나들과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 갔다가 저만 남기고 다 올라가곤 해서 시골에 있던 시간이 오히려 서울에 있던 시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덕분에 시골에도 친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그 귀신을 봤던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1989년도였습니다. 그때는 할아버지 제사로 제가 시골에 갔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려고 친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태안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촌동네예요. 그래서 집들도 정말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아무튼 친구네 집까지 가려면 뭐 버스도 없고 자전거 타고 한 40분쯤 가야 됩니다. 친구네 집에 가려면 조금 큰 개울 하나를 건너가야 되는데 개울이라고 하기엔 약간 좀 넓은 강 같은 것이라서 넓은 다리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옆으로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게 주인분께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다리 다친 아저씨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몸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던 아저씨였습니다. 아무튼 그날로부터 한 4일 전쯤인가?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그 개울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술을 먹고 그 개울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혼자 살던 아저씨였기 때문에 뭐 친척들의 연락처도 모르고 우선 친척들한테라도 연락이 닿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었죠. 당시 마을에는 상을 당한 집을 위해서 공동으로 쓰는 상여 들어가는 창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 안에 시신을 놔두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 다리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그 개울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평소에 보이지 않던 순경들이 이렇게 다리를 순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 크게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네 집으로 향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되게 재밌게 같이 놀았습니다. 저는 해가 지기 전까지 다시 큰 댁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놀다 보니까 이미 해가 다 져버려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 11시쯤 됐었는데 우리 큰 댁에서는 제사를 12시가 넘어서 지냈기 때문에 뭐 자전거 타고 서둘러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네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네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친구한테 랜턴 빌리는 걸 까먹었어요. 하여 어쩔 수 없이 자전거 바퀴 앞에 달린 작은 불빛 하나만을 의지해가지고 큰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뭔가 이상했던 게 분명히 금음날인데 이상하게도 주변 모든 게 훤하게 잘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마찬가지지만 금음날 밤이 되면 정말 1m 앞도 잘 안 보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급한 마음에 뭐 이상한 것도 모른 채 큰 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열심히 자전거를 밟아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타이어에 펑크까지 났습니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저는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갔습니다. 부지런히 밟아갈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자전거를 끌고 가려니까 당연히 걸음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늦은 밤에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개울가, 다리 쪽에 가까워오자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다. 얼마 전에 그 아저씨 여기서 죽었는데? 괜히 그런 생각을 해서 무서워지자 저는 그 무서움을 날려보내려고 크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또 하필이면 저쪽에
그 상여 놓아두는 창고 있죠. 그 창고가 보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아직 그 아저씨의 친척이나 가족한테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아직 시신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더 오싹해집니다. 하여 괜히 그쪽을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다른 쪽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방에 있던 창고가 제 옆쪽에 있을 때까지 막 서둘러 걸었는데 그쯤 되어서 저도 모르게 얼핏 창고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고 문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아서 다시 시선을 피하고 앞만 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가니까 곧이어 다리가 나왔고요. 너무나 다행히도 다리 위에 아직까지 그 순경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 싶었죠. 그런데 이놈의 호기심은 다시 한번 그 창고를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있던 그 창고 앞에 사람 같은 게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걷다가 뭐지? 아까 분명히 봤는데? 하고 다시 한번 쳐다봤는데 아까 그 사람 같은 게 창고에서 제가 있는 쪽으로 투벅투벅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겁이 났지만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저기 순경이 있잖아. 하는 생각에 약간 대담해졌어요. 그래서 앞을 보고 걷다가 그게 어디쯤 왔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았거든요. 그렇게 창고 쪽으로 서서히 얼굴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제 뒤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막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막 움직일 것 같지도 않은 그 다리를 이끌고 순경이 있는 쪽으로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제 뒤에서 뭔가 따라오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앞에 있던 순경이 제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풀렸는지 다리까지 함께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뭔가에 걸려 붕 뜨면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면서 한 바퀴 돌면서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붕 떠서 하늘이 한번 보이고 땅이 보이는 순간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큰 댁에 있었습니다. 제가 도통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른들이 급기야 저를 찾아 밖으로 나섰고 제가 쓰러져 있는 걸 순경이 발견하고 업어오고 있었답니다. 이 일을 겪을 당시에는 제가 그냥 겁을 먹어서 무서웠던 생각에 사람을 보고 귀신으로 착각한 건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던 일인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 주변에 귀신 볼 줄 안다는 동생이 한 명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봤던 게 귀신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형이 본 거 그거 귀신 맞다 그러면서 해준 말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일반적인 귀신들은 평소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특별히 음기가 넘쳐나는 날에는 귀신들이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을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음기가 넘쳐나는 날이란 금음날이래요. 그런데 금음날 중에서도 이상하게 너무 밝은 금음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날 귀신한테 해를 당할 때는 하늘을 한번 보고 땅을 한번 보고 그리고 사람을 한번 보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내가 그날 겪은 그날이 바로 음기 넘치는 날이었구나. 이상하리만치 금음날인데 주변이 밝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쓰러지기 전에 다리 위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순경을 보았고 공중을 한 바퀴 돌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순간 바로 기절을 했거든요. 아마
공교롭게 그런 것들이 겹쳤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금음날이면서 이상하게도 밝은 날 밤에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요, 200% 실제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15년 전 제가 20살 때 분당 서현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알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상호명은 새땡 안마였는데 그 당시에 분당 사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한 번쯤은 그 간판을 봤을 거예요. 세상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싶었고 당시 제가 맡은 업무는 단순 손님 안내 정도였죠. 한 넉 달 정도 일했는데 이때의 기억입니다. 당시 업장의 구조는 정면에 카운터가 있고 우측은 샤워실이 있고 좌측에는 일반 수면실인데 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벽이 열리면서 복도가 길게 나오고 그 복도에 있는 좌우측 방들이 바로 그렇고 그런 곳이었죠. 저희들끼리는 일명 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간은 손님 응대를 주로 하고 주간은 거의 손님은 뜨문뜨문 있고 부족한 비품 같은 거 채우는 업무들이 주된 업무였는데요. 당시 저는 주간조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비품을 채우기 위해서 탕 문을 열었는데 어라?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전기로 혹시 손님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없답니다. 하여 뭐지? 하고 문을 여는 순간 잠겼던 문이 저절로 확 열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 눈에 보인 게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수건과 깜빡깜빡하고 전멸하고 있는 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얇은 커튼 뒤에 있던 월풀 욕조였어요. 월풀 욕조 안에는 붉은색의 조명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형체가 보였어요. 분명히 사람의 형체인데 온통 까맣더라고요. 저는 공포를 느낄 틈도 없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문을 그냥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장한테 무전을 넣어서 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거기 또 그래? 하는 말과 함께 저랑 같이 가서 함께 문을 열었는데요. 문을 열어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봤던 거랑은 다르게 모든 게 정상이더라고요. 그 후로도 이 비슷한 형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고 또 일하던 아가씨가 갑자기 막 기절하고 실신하는 등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서 한 번은 그 업주가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거든요. 근데 굿하겠다고 왔던 무당까지 실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수 없이 손 놓고 영업을 했죠. 그 후의 일은 그 탕에서 자주 일하던 아가씨가 한강에서 투신을 했고 저는 거기서 4개월만 일하고 그만둬서 그 뒷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짧으면 짧다는 그 4개월간 이 모든 걸 경험한 게 참 그 터가 안 좋은 건지 뭔지.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이야기해보자면 그날 하루도 평범하게 비품을 채워놓고 있었는데요. 그 수건류는 침대보 밑에 작은 공간에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침대 밑을 이렇게 들추는 순간 무전기를 끼고 있는 귀 쪽에서 형! 평범한 무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무전기로 무전이 오기 전에는 버튼 누르는 소리 그리고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말소리가 들려오거든요. 그니까 원래였다면 형!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귀에 다이렉트로 그냥 형!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심지어 거기선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부를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스테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의 귀신 소동이 더 있었습니다. 일하던 아가씨가 막 귀신 보고 방에서 뛰쳐나오고 손님도 튀어나오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만두기 전에 실장이 말하길 여기 업소가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양기와 음기가 많이 섞이는 곳이라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곳에서 일을 그만둔 이후로는 한 번도 귀신 비슷한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요일 밤에 바오랑 산책하다가 핸드폰을 주웠거든요. 갤럭시 폴드? 일단 주머니에 넣고 이거를 어떻게 찾아주지? 주변에 뭐 편의점 같은 데나 아파트 경비실 같은 데 맡기기도 애매하고 경찰서 갖다 맡겨야겠다 하고 맡기고 왔거든요. 자기가 핸드폰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경찰서에 갖다 주니까는 이제 다음날 오후 점심시간께쯤 돼가지고 핸드폰 주인한테 돌아갔다 하고 분실물센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뭐 핸드폰이나 물건 같은 거는 돌려줘도 뭐 가방이라든지 현금 있는 거는 안 만져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19살 때 알바할 때 은행 가가지고 은행에서 알바비 받은 거에서 용돈 꺼내고 집에 올라가는데 ATM 위에 지갑이 하나 올려져 있어요. 근데 뭐 신분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10,000원짜리 한 장 들어있는 거예요. 갖고 나왔죠. 10,000원 내 꺼내 이랬어요. 어렸을 때니까. 그리고 저녁에 알바 갔는데 사장님이 그걸 왜 들고 오냐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분증도 없고 돈만 10,000원 딸랑 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줘? 그냥 내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그거 위험하다고 점유 이탈물 횡령죄 막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검색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범죄를 작정한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한 200만 원 정도 인출을 해요. 현장에서 인출을 해. 근데 ATM 앞에 정면으로 얼굴도 찍고 이렇게 찍잖아요. CCTV가. 200만 원, 300만 원을 인출을 해. 그래놓고 지갑에 돈을 넣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서 지갑에는 10,000원만 넣어놓고 남은 큰 돈을 자기가 챙기는 거야. 그리고 은행을 나가요. 그 지갑이랑 놔두고. 그러면 뭣도 모르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지갑을 건들겠죠. 돈을 챙겨. 아니면 누군가한테 그걸 찾아주려고 건드렸어. 설령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지갑을 찾아줬어요. 그럼 그 사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돈 가져오라고. 이거 잊어버릴 때 지갑에 300만 원 들어있었는데 10,000원밖에 없다니 뭔 소리냐고. 나머지 299만 원 가져오라고. 근데 그 직전에 CCTV 같은 거랑 ATM에 300만 원은 20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어. 그리고 막 만지작거리고 지갑 놔두는 게 다 찍혔어. 뭣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기가 있다는 걸 알고 씨 좆됐네 막 이러면서 난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 거지 만약에? 나 어떡하지 이랬는데 물론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거의 뭐 15년 전 이야기니까 요즘에는 진짜 좋은 일 하기도 무서운 세상이랄까?